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는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할 때죠. 맞습니다. 언제나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고요. 오늘은 혹시라도 살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제도죠. 나라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한 든든한 지원책이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쉽고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만약에 위기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곤 하죠. 갑작스러운 병원이나 사고 혹은 실직처럼요.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눈앞이 캄캄해지죠. 그럴 때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나라의 도움을 청할 수 있구나 하고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핵심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따져보는 것. 그러니까 선지원, 후심사 원칙으로 최대한 빨리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선지원 후심사요? 네, 오늘 그 내용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긴급복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급할 때 찾는 제도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쉽게 풀어주시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셨죠? 아주 간단합니다. 갑자기 닥친 위기 때문에 당장 먹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께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생계비나 병원비, 집세 등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 말은 갑자기 닥친 위기라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어려움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돕는 것이 목적이죠. 갑자기 닥친 위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어르신들께서 내 경우가 혹시 여기에 해당되나? 하고 바로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좀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몇 가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법률이나 여러 안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네. 첫째는 집안 살림을 책임지던 분, 그러니까 주된 소득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거나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거나 혹은 교도소에 가는 등의 이유로 동벌이가 끊긴 경우입니다. 정말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지는 대표적인 사례겠네요. 네, 그렇죠. 둘째는 본인이나 가족이 예기치 않게 크게 아프거나 다쳐서 당장 병원비 부담이 너무 크고 일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셋째는 좀 안타깝지만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더 이상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어려운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요? 네. 그리고 넷째는 집에 불이 나거나 큰 자연재해로 살던 곳을 잃어버린 경우처럼 갑자기 머물 곳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정말 큰일이죠. 다섯째는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실직, 운영하던 가게나 사업이 문을 닫게 되어 수입이 뚝 끊긴 경우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들이네요.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지, 예전에 한번 문의했는데 안 된다고 했었어 하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예전에 안 되셨더라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다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겠죠?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예산으로 더 어려운 분들을 우선 도와드려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소득, 재산, 그리고 금융재산 세 가지를 봅니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 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시죠. 우선 소득 기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쫙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이걸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요. 네, 이 소득의 75% 이하인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약 167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 월 167만 원 이하? 네, 두 분이 사시면 2인 가구는 월 276만 원 이하, 네 식구라면 월 430만 원 이하 정도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까 대략적인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만 아니라 중간층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소득인 분들도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재산 기준입니다. 사시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데요. 이것도 지역별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지역별로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시면 가진 재산이 약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소도시는 한 1억 5천만 원대,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대 이하가 기준이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살고 계신 집값의 일부는 재산 계산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아, 집값 일부는 빼주는군요. 네, 예를 들어 대도시는 6,900만 원까지 빼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값이 이것보다 좀 더 높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 살고 있는 집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는군요. 다행입니다. 그럼 마지막 기준은 뭔가요? 마지막은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이건 이제 예금, 적금, 주식처럼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건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아, 이건 좀 더 까다롭군요. 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8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는 1,170만 원 정도고요. 1인 가구 820만 원 이하. 네, 다만 월세 지원 같은 주거 지원을 신청할 때는 이 기준이 조금 더 높아서 1인 가구 약 1,02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최소한의 생활 자금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소득, 재산, 금융재산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2025년부터 확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아쉽게 발길을 돌리셨던 분들도 계셨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적으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 대표적으로 자녀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 자녀들 때문에? 네. 그런데 이 기준이 2025년부터 확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전 기준보다 훨씬 높아졌죠. 와, 1억 3천 12억이요? 와. 그럼 예전에는 자녀분들 때문에 아쉽게 지원을 못 받으셨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다시 한번 신청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께 큰 위안이 될 소식입니다. 혹시 또 달라진 점이 있다고요? 네,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아, 자동차도요? 네, 예전에는 조금만 괜찮은 차가 있어도 지원받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재산으로 계산할 때 훨씬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2000cc 미만 500만 원 이하? 네,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자동차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자동차 기준 완화까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런 기준들 때문에 망설이셨거나 지원을 못 받으셨던 어르신들 계시다면 나는 안 될 거야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다시 한번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그러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원 대상이 되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돈으로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도 있나요? 네, 필요한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크게 보면 당장 필요한 생활을 돕는 주급여와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부가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물품이나 서비스 지원도 있고요. 주급여와 부가급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요한 것 위주로 알려주시죠. 우선 주급여의 대표적인 4가지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리고 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4가지요. 생계지원은 말 그대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 식비, 옷값 등에 쓸 수 있는 생활비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원이죠. 네, 제일 중요하죠.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한 달에 약 71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9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아, 1인 가구 71만 원. 이것도 올랐네요. 네, 내 식구는 약 183만 원 정도고요. 보통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되지만 필요하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의료 지원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는데 병원비가 없을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병원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등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네, 이것도 보통 한 번 지원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주거 지원은 당장 살 곳이 막막할 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3인 4인 가구라면 월 66만 원 정도의 월세나 임시 거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 문제도 해결에 도움을 주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시설 이용 지원은 요양원 같은 복지시설에 들어가셔야 하거나 이용해야 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장 생활비부터 아플 때 병원비, 지낼 곳,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설 이용까지 정말 급할 때 꼭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군요. 그럼 부가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급여에 더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가급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 지원이 있고요. 아, 학비도요? 네, 그리고 겨울철에는 난방비, 연료비로 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울 때 정말 필요하죠? 네, 난방비 정말 중요하죠. 또 아이를 낳았을 때는 해산비로 100만 원, 장례를 치러야 할 때는 장제비로 100만 원, 전기요금이 밀렸을 때는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세세하게 챙겨주네요. 근데 이런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필요한 다른 복지 서비스나 민간 자원을 연결해주는 연계 지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서 다 해결하기 어려우니까요. 정말 세심하네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주니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생계비가 71만 원 정도로 올랐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신청하느냐겠죠? 혹시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을까요? 어르신들 중에는 서류 떼고 신청서 쓰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알리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전화입니다.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29번. 이 번호는 꼭 기억해 두세요. 129번. 네, 365일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괜찮으니 어려울 땐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외우기 쉬운 번호네요. 어르신들, 휴대전화에 긴급복지 129 이렇게 저장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전화 말고 다른 방법은요? 두 번째는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의 읍, 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아시죠? 네, 주민센터요? 거기에 가셔서 긴급복지 지원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자녀분이나 이웃에게 부탁하셔도 괜찮고요. 전화나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편하시겠네요. 네, 그게 가장 직접적이고 빠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면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전화나 방문이 더 수월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 이웃, 병원 관계자, 심지어 동네 통장님까지 누구라도 대신 신청하거나 신고해 줄 수 있습니다. 아, 대신 해줘도 되는군요. 네, 저기 어려운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고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신지 한번 둘러봐 주시면 좋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이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129번이나 주민센터에 알려줘야겠습니다. 그럼 신청할 때 서류 같은 건 많이 필요한가요? 그것 때문에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요. 아, 서류? 처음 상담하실 때는요, 신분증 하나만 챙겨가셔도 괜찮습니다. 신분증만요? 네, 일단 상념에 박으시면 상황에 따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아프시다면 진단서, 실직하셨다면 관련 서류 같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선지원 후 심사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네, 선지원 후 심사. 정말 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일단 지원부터 먼저 해드리고 서류는 나중에 내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준비가 당장 어렵다고 해서 신청 자체를 망설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서류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129번이나 주민센터 연락부터 해보시는 게 순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워 보이는 이웃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알려주는 용기도 필요하겠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긴급복지 제도가 전국 어디든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혹시 내가 사는 동네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 기준이나 지원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법에 따라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걸 보통 국가형 긴급복지라고 부릅니다. 아, 국가에서 정한 기본 틀이 있군요. 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나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 국가 기준보다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지자체형 긴급복지라고 하는데요. 오, 그래요? 자체적으로 더 해주는 곳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곳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라고 해서 국가 기준, 그러니까 중위소득 75% 이하보다 더 완화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와, 경기도는 100%까지요? 네. 재산 기준이나 금융재산 기준도 국가형보다 조금 더 넉넉하고요. 서울시도 서울형 긴급복지를 운영하는데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적용하고 재산 기준도 더 높습니다. 와, 그럼 경기도나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국가 기준에 딱 맞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네요. 다른 지역도 그럴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시도가 다 자체 제도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곳에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시청이나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 꼭 한번 문의해서 우리 동네만의 긴급복지 혜택은 없나요? 하고 확인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하, 국가 기준만 보고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국가 기준에 안 맞아도 우리 동네 기준에는 맞을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이 제도는 이름처럼 긴급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일시적 지원입니다. 일시적 지원. 네,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장기적인 어려움까지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다른 복지제도로 연결해 드릴 겁니다. 네. 둘째, 같은 이유로는 다시 지원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 지원을 한번 받으면 똑같은 이유로는 1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1년이 지나야 하는군요. 네, 하지만 다른 이유로 또 위기가 닥치면 기간에 상관없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그 점은 다행이죠. 그렇군요.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조사가 있을 수 있다. 네,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고 정말 어려웠다면 감면받을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직하게. 마지막 넷째, 다른 법에 따른 지원을 먼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우선이고 실직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우선입니다. 아, 다른 지원이 우선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1. 일시적인 도움이라는 점. 2. 같은 이유로는 바로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3. 나중에 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4. 다른 지원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 이 네 가지는 미리 알아두면 혼란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런 점들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일단 129번이나 주민센터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면서 어려운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129번 전화와 가까운 주민센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도움의 손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져야 합니다. 이 긴급복지 제도가 바로 그 중요한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혹시 주변에 말없이 힘들어하는 이웃이 보인다면 오늘 들으신 이 정보를 나눠주시고 129번이나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사회를 꾸며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이 내용을 덜리 알려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다음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하고 힘이 되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들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